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후 변론입니다. 이 상관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끝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내린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를 비롯한 직속 상관들은 사건을 덮기 위해 피해자를 겁박했고 군사 경찰과 군 검찰, 국선 변호사도 사건 해결에 미온적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날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날, 그날까지의 81일 동안 피해 부사관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은 피해 부사관이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재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본 사건에 대한 분석과 토론에 앞서서 우선 저희가 준비한 사건 일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강제추행과 조직적인 2차 가해, 수사 무마, 진실은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부실수사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우선 신 변호사님, 예. 공군검찰단에서 하던 수사를 국방부 장관 지시로 바로 바뀌었어요. 예. 바로 바뀌어서 그 국방부 검찰단이 맡고 있는데 예. 이런 일은 지금 민간 그 법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예. 이 사건을 잘 이해를 하면은 군 사법 체계가 민간 사법 체계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 우선은 뭐 군인에 대해서 이제 대상을 하고 있는 건데 군인이란 건 뭐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이제 군인 신분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만 군사 사법 체계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막 만약 그 죄를 군인 신분에 있을 때 저질렀다 하더라도 전역을 해버리면 중간에 다시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형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옛날에는 이제 헌병이라고 불렀죠. 이제 군사 경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군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군 검찰로 이제 송치가 되고, 그다음에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군 검찰이 기소 또는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 것. 유사하죠. 우리나라 일반 민간 사법 체계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1심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뭐 육군의 경우에는 이제 4단급 이상에 설치가 돼 있고, 해군은 이제 함대급 이상이 설치돼 있고,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 그다음에 2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3심의 경우에는 이 군사법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 대법원에서. 선고심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뭐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뭐 얘기를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내지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국선 변호사 그 법무실 안에 국선 변호사하고 군 검찰이 같이 썼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군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게 어떤 뭐 처벌이나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숨기려고 하거나 그냥 덮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군사법 체계를 좀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돼 있었어요. 18대, 19대, 20대, 21대. 근데 중간중간에 통과를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났었죠.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군사법 체계에 대한 개혁 논의가 다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공군 양성평등센터라고 자주 등장을 합니다. 수사선상에는 아직 뭐 본격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 센터는 뭐 하는 데입니까? 네, 성폭력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군에서 이제 양성평등센터를 만들었는데 예. 이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라 가지고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양성평등 담당관이라고 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각 군의 참모 총장이 양성평등 센터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뭐 추진, 조직, 그다음에 뭐 운영, 그다음에 고충 처리 등을 하고 운영 부대장은 국방부 직할 부대 및 합동 참모 본부 그다음에 뭐 부대장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급 부대 지휘관은 부서장이 해서 예. 양성평등 담당관에 의해서 부대원 뭐 상담 여건을 보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훈령에 따르면은 성폭력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그 사실 이제 국방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센터 자체가 그 당한 지 3일 뒤에 이제 그 인지를 하고 나서도 한 달 뒤에 보고한 예.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센터가 국방부 장관이라는 참모총장에게 직할로 보고가 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누가 무마했거나 보고를 받고도 묵살을 했거나 네. 이런 문제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예. 이제 공군에서 이 그 첫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이제 막 국방일보에다가 말하고 그랬는데 공군 본부 양성평등센터에서 공군 성고충 전문 상담관 상담 및 활동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이 3월 24일 날 이 국방부에 이제 보고도 안 한 상태에서 성고충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예. 사실 실상은 이 지금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매뉴얼의 발간에 약간 집착하면서 매뉴얼을 발간하고 하지만 이 피해자의 조치나 이런 보호 자체는 외면하고 이 매뉴얼만 만들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오늘 또 드러난 것이 20전투 비행단 지휘부에서 예. 2차 가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회유나 뭐 협박, 뭐 종용 뭐 이런 예. 부분이겠죠. 이 강요죄에 해당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강요죄가 반의사 불벌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예.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엄벌에 처하거나 이런 문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지휘부 나중에 문책을 받거든요. 아. 본인이 승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어떤 뭐 신고해로나 이거 뭐 취하를 하거나 처리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사실 강요죄인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뭐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이거는 그와 상관없이 수사가 절차가 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예. 거고요. 근데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가해로서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허위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거기까지. 많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반의사 불벌죄다. 그러니까는 의사를 네가 그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뭐 고소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그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결국 거짓말한 거네요. 피해자를 상대로. 그럴 수 있죠. 예. 어떤가를 무마시키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 생활에서도 예.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에 괜히 나서서 또 이렇게 뭐 회유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 변호사님께 좀 이어서 예, 예. 그 질문을 드릴게요. 국선 변호사가 직무유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국선 변호사는 결혼과 신혼여행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문자와 전화 통화로 상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구별해야 될 게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국선 변호인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변호인. 근데 막 기사를 보더라도 막 혼재되어 있는 혼재돼 경우가 있죠. 있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뭐 고소를 당했다느니 뭐 잘못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은 말 그대로 피의자를 변호하는 게 국선 변호인인 거고 제 새로 생긴 2010년인가 새로 생겼거든요. 이게 성범죄의 경우에 뭐 어떤 자문이라든가 성범 절차를 좀 자문해주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뭐 증인신문 같은 거 할 때 가서 대동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선 변호사.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일반 우리 민간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은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
그다음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법무부, 그러니까 보통 검찰에서 이제 지정을 해주거든요, 선임해주거든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예. 그래서 지금 이 공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되냐고 봤더니만 군 법무관 2명이 피해자 국선 변호를 전담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2명이요? 예. 2명이 전체를 다 한다는 예. 얘기입니까? 뭐 물론 그만큼 그러니까 민간에 비해서 사건 수가 적긴 해요. 뭐 군 법률 사건 적긴 하지만 피해 2명이 하고 있고. 근데 육군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외부 변호사 풀을 이용해서 국선 변호사.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바람직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군 같은 게 군 법무관이라는 건 그 내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가지고는 뭐 법무관이나 군 피해자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나 아니면 군 검찰이나 군 판사 같은 체계 지휘 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외부 변호사를 풀로 이용해서 사실은 피해자 국선 변호를 하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간 이 당시에는 이 공군 같은 경우에는 군 법무관 2명이 이걸 전담하고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하는 일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피의자를 변호하는 국선 변호인하고 달리.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특히나 이제 기소가 검찰의 송치가 되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는 이제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싸움일 뿐인 거지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하. 그냥 뭐 심리적으로 뭐 안정되게 뭐 자문해주거나 이 정도. 그다음 반드시 또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물론 이 상황에서는 또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대면하는 게 잘 안 돼서. 전화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개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기대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공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피해자 국선 변호를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외부의 인력풀을 이용하거나 육군처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걸 개인적인 물론 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했어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다만 이걸 개인적인 비난으로 그친다면 사실 이게 바뀔 게 없거든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피해자 국선 변호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변호하려면 군대 내에 같은 체계 내에 있으면 안 되죠. 군법무관 신분에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껴놓고 단순히 그냥 되게 굉장히 게을르게 이런 일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사실은 앞으로 이 부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굉장히 후진적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번에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도 민간에서도 이런 비슷한 성범죄 신고 내진 상담이 들어왔다. 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상관들한테 성추행을 당했던 공군제 여군 이모 중사가 이 극단 선택을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이미 자해까지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미 군 관계자들이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 자해 자체가 극단 선택을 하기 전에 그 위험 징후여가지고 그 부분을 뭐 자살 암시 문자를 군 상당관에게도 보내기도 했는데 예. 그 부분 자체를 이제 보호하지 않고 이제 공군 양성평등센터 자체도 이 이중사를 외면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예. 또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보통 뭐 비사법적 구제로는 뭐 지방고용 노동간서에 진정을 하거나 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뭐 인권위원회 진정하기 전에 우선 먼저 그 기업 내에 있는 고충처리센터 같은 데서 먼저 해서 이제 둘이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렇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받자마자 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가장 먼저죠.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원래 기간 같은 게 있으면 고충 처리 같은 걸 해서 뭐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거 하고 나서도 잘 안 되면 뭐 비사법적 구제, 그다음 사법적 구제로 나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을 하거나 하고 사법적 구제는 이제 검찰을 고소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여성 변호사협회 네. 그 아직 활동 중이시죠? 네네. 그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담 전화도 받고 그러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사법 개혁, 이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 예.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이거 뭐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법안이 지금 발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7월 3일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크게 얘기해 보면 지금은 그 평시에 1심과 2심, 그러니까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 다 군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1심만 담당하는 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군사법원만 1심만 진행하고 그다음에 2심부터는 고등법원, 우리 지금 보통 일반 인간에서 하는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지금 평시 관할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법원 민간에서 법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국방부 장관이나 뭐 그 군부대장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서 뭐 그럼 당연히 묻으려고 하지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없애자는 거고요. 그래서 군판사를 군사법원장 임명하게 하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좀 특이한 게 있는 게 확인 조치권이라는 게 있어요. 확인 조치권. 그러니까 이게 혐의 확정됐어요. 그러면 관할관이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 지휘관이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대통령의 사면권하고 좀 비슷한 거 같긴 한데 그걸 그냥 지휘관이 그냥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걸 폐지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그 판사의 자격이 없는 장교가 재판관으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없애자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언급하셨지만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애자. 없애자. 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아예 평시에는 군사법원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도 있어요. 예. 굳이 뭐 평시에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사실은 옛날에 그 예전에 저기 군정 시절에 있었던 군사법원 이 제도를 쭉 그동안 유지해왔던 건데 예. 실제로 대만은 이걸 폐지했습니다. 군사법원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실제 전시 때 네. 그러면 재판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비판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충안으로 지금 1심만 군사법원을 위조하고 2심부터는 이제 민간법원에 이제 위임하자. 이런 안들이 나오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번 사건은 꼭 뭐 군대의 문제, 거기로만 국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건 자체를 그대로 떠서 민간 기업에다 갖다 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다시 말하면은 군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군사법 개혁 얘기도 나오지만 강제추행 사건과 그 처리에 대한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인데 사회 일반 기업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뭐 피해자 이제 이모 중사가 이제 소속 부대에 뭐 20차례 정도 성고충을 호소했는데도 예. 어떤 조치 자체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군 이제 보고 자체랑 대응 체계가 이제 뭐 먹통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 이중사 주변 사람들이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있었던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이중사 편에 들었을 때 불이익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닌가. 내가 무사 전역해야 되는데 내 연금은 어떡하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다시 새로 전입한 부대를 갔을 때도 얼굴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의 분위기 자체가. 어떤 그 여군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런 분위기 그 자체도 문제고, 이 어떤 직속 상관이나 군 수사 기관 그리고 보호해야 될 피해자 보호 기관 전부 다가 사건 축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병영 문화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예. 이 뭐 우리 제 식구 감싸자 뭐 이런 게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군이나 뭐 정치권, 기업, 학교 어디서든 이런 성추행 문제는 있는데 보통 일어나면 회유하고요. 그다음에 은폐하고 이제 먼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2차 가해도 하고 원래 피해자들 자체가 뭐 누구냐 수군거리고 예. 저 원래 행실이 그랬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든지 그런 거 자체가 나타나니까 결국은 뭐 가해자는 사과를 한다는 걸로 협박하고, 내가 너에게 뭐 주변에서는 이제 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행실을 문제 삼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자체는 뭐 1년에 한 200에서 300건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군 고위 간부하고 장성급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들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군의 장성급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전으로 안 봤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전쟁터에서 등을 보이는 상황에서 그 등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우인데 그 전우를 그렇게 가해했다는 것은 가해자는 피해자를 전우로 안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군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더군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모셔서 그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